너네 토요일 날엔 아람바 많지? 연재야. 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엔 너네 진짜 고생하고 있어, 이 시간에. 그래서 한편으로 또 조용하게 수업하면 더 좋잖아. 그렇지 않아? 봅시다. 페이지 125페이지 5X부터 할게요. 현대사회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일단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뭐 크게 만든다든지 줄인다든지 한다는 얘기지. 그럼 기업의 규모가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더라. 안에 새로운 내부 조직 만들거나 혹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 여기까지는. 그런데 신제도학파에는 새로운 제도학파에서는 이런 걔네들이 연구한 사람들이야.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이번에 배워야 될 중심 화제가 뭘 것 같아? 거래 비용 이론이다. 이게 중심 화제다. 자, 그러면 1번 OX 경률이 해볼게요. 둘 다? 오, 맞습니다. 새로운 내부 조직 만들어서 또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신제도학파는 사회기업의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과 연관해서 설명한다. 그럼 거래비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딱 바로 나오네. 너네도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 거래비용이 뭐지? 이거 너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읽었을 때 모르는 내용들은 당연히 다른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모르는 내용들일 거야. 그럼 반드시 정의라는 설명 방법으로 개념 설명을 할 텐데 이 개념 설명이 중요한 단락인 거지, 그지? 거래비용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뭐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걔네들을 말고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 앞에 있는 문장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갔어.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그래, 난 아직 뭐 경제 주체가 아니니까 주로 안 하니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즉 다음 내용을 잘 봐야 되겠지, 그지?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는 거 우리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지?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게 얼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거 지금 살려는 의지가 몇 프로인 거야? 100%인 거야? 아니 50인 거야? 를 탐색해야 되겠지. 내가 물건을 팔 때 완전 이 사람이 살 생각이 없는데 계속 내가 이 물건을 사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반드시 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일단은 그 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 거래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깎아달래.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할인을 해주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협상을 하는 계약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후에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럼 세 가지가 있네. 상대방의 탐색하는 거, 그지? 경제 주체,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을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 조정하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했어. 자, 이제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했어. 저 주문했습니다. 저 이거 배송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사려는 사람은 결제까지 다 했단 말이야. 네이버 스토어든지 뭐 쿠팡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는 사람이, 그지? 경제 주체가 그래 내가 결제했으니까 우리 며칠 이내에 배송해 주겠습니다라는 계약에 이행을 해야 되겠지,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결제를 했어. 사겠다라고 했는데 배송이 안 왔어. 그럼 이제 난 사기를 당하는 거야. 사는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승원이. 다 X. 자, 1번 X 받고 우리 2번 한번 볼까? 경제 주체는 거래 비용을 통해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협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이 거래 비용 안에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협상하는 것도 경제 주체가 하는 건데 그게 모두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거래 비용을 통해 약간 헷갈리긴 했어, 승원아. 말이, 그지?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도 뭐 하는 거야? 거래 비용이기 때문에 X. 잘했어, 승원이. 자, 그러면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고 봤다. 뭐냐면 내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이거 완성품을 팔 거야. 완성품을 파는데 여기 뚜껑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내가 뚜껑 사고 그 다음에 이 본체 제조하는 스테인리스 본체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본체를 사가지고 내가 요거를 포장해서 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외부에서 내가 이걸 생산하는 거 받아서 포장만 하려면 가격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그래 자체 공장 스타벅스 자체 공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플라스틱 뚜껑 만들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시장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지? 어려운 건 없지, 그지? 그럼 이런 상황에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그래요. 이제 새로 생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 뚜껑 생산하는 생산 라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이거 본체 만드는 생산 조직이 또 필요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초에 그냥 원래 이 뚜껑을 내가 맡겼던 그 공장을 그냥 사버리자. 그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만드는 이 공장을 내가 그냥 아예 사버리자.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의 기술들을 그대로 내가 가져오면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기업, 원래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 기업을 합병해서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해서 거래를 내부화하면 당연히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조직 내 거래 비용이 한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그지? 이거 생산해 새로운 조직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해가지고 이제 내부 내에서 이거를 거래를 하면 그건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시장 거래 비용이랑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업의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하더라. 그럼 총 거래 비용에 대한 또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총 거래 비용을 고려해서 이 기업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규모를 우리가 왜 파악해야 되냐면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생산해서 이득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 우리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무 크면 그게 판단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학원에 얼만큼 가치가 있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면 너네가 우리 학원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뭐부터 조사해야 될 것 같아? 학원의 규모는 우리 그러니까 수지점 하자. 수지점에 이 학원에 내가 규모를 그치 다니는 학생 수 그지? 그 다음에 건물 크기? 건물 크기 뭐야? 그러니까 방 그치 교실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적이랑 기업이 우리 학원의 규모랑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좀더 큰 체인이부터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우리 학원의 규모를 내가 학원을 딴 데다가 넘기고 싶은 거야. 엑시트 하고 싶은 거야. 이 학원 내가 이만큼 키워놓고 다른 원장님한테 이거를 팔고 싶어. 그럼 내가 우리 학원의 기업이 얼마니까 돈 계산을 해야 될 거야. 얼마에 원장님 사시겠습니까? 새로운 원장님한테. 그지? 그러면은 우리 학원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학원을 팔려고 그러면 뭐를 어필하는 게 좋겠어? 첫 번째 그 승환이 얘기한 대로 그래? 학원생. 그지? 제가 학원생을 얼마 저희 학원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 일단 학원생 곱하기 그 학원생이 내는 돈 계산을 하면 일단 한 달에 수익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일단은 짐작이 되겠지? 근데 그건 들어오는 수익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새로운 원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오는 수익만 가지고 와 학생 수 많네요. 이득이 플러스네요 라고 계산하지 않겠지. 거기다가 우리가 뭘 빼야 돼? 월세. 그치 여기 월세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선생님이 몇 명 있어서 선생님한테 월급을 얼마나 나가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플러스 되는 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그래 이거 운영하면 돈 좀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몇 년치 이득이 되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옛날 원장님한테 돈을 주고 내가 이거를 사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더라. 이거 했어? 연재 한번 OX 해봤어? 응. OXX. 맞아요. OXX 맞습니다.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둘 다 거래를 내부해야 했다? 아닙니다. 조직 내 거래 비용만 내부화한 거고 시장 거래 비용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에서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제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요. 그 시장 여기 조직 내 시장 거래 비용에다가 그지?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더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이 텀블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자 다른 회사에서 뚜껑 받고 조달하고, 그 다음에 텀블러 스테인레스를 따로 또 조달받아가지고 내가 이 완성된 요 텀블러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조달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 이 공장하고 뚜껑 만드는 공장하고 그다음 스테인레스 본체까지 모두 다 조직 내에서 부품을 제조해서 생산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을 통해서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당연히 조직 내 거래 비용 발생하지 않고, 어려운 거 없겠죠, 그죠?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서 모든 부품 조달하면 조직 내 거래 비용 발생하지 않고 시장 거래 비용만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고 할 텐데, 그치? 왜냐면 자체 생산하면 뭐든지 가격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해서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한다더라. 자,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서 부품의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또 개념 설명을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그럼 전부 다 자체 생산하는 게 이득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이 뚜껑을 한 달에 한 1000개만 나는 생산하고 싶어. 그지? 근데 공장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자기 자체에서 이것만 생산하려고 1000개만 생산하려고 공장을 돌리는 게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치? 직원이 하루만 딱 일해도 이 뚜껑 1000개를 생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그 공장을 하루 딱 돌려가지고 1000개 생산한다고 내가 그 공장 운영하면 나머지 29일 동안 직원들 뭐하고 놀 거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만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 뚜껑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뭐 6월 1일 날에는 스타벅스 뚜껑을 걔네들이 생산할 것이고 6월 1일 날에는 다른 납품하는 뭐 뚜껑을 생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공장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한 달 내도록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훨씬 그 어떤 회사가 이것만 한 달에 1000개 생산하는데 돌리는 공장보다 더 저렴하게 이 뚜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체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저렴하게, 우린 대부분 다 어디서 다 받아 이거. 중국에서 다 받는단 말이야. 스타벅스 공장에서 이걸 안 만든다고. 중국에 있는 아마 텀블러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야. 거기서 아마 외주를 줘가지고 자체 생산이 아니라 거래 비용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한번 스타벅스는 이 로고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 우리 스타벅스의 텀블러입니다 해서 그 브랜드 값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네들이 이득이 남길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체 생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자체 생산했을 때 뭐 최소한의 그 규모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점까지를 거래 내부 조직을 만드는 거 우리는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한다. 됐지? 그 위에는 경률 해볼까? 맞아요. X55.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기업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만 있는 거겠지, 그지? 시장 거래 비용이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 보통 어떤 문장에서 그렇다면 이거랑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거 질문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고 이 문단의 중심 화제다. 그럼 여기에 너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다. 그럼 거래 비용 이론에서 이를 인간적 요인과 또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어서 설명한대. 자, 인간적 요인은 뭐냐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 자,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자,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내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그 존재는 어떤 존재야? 내가 가장 가격이 저렴한데 그 제품의 성능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아니잖아.
어떤 때는 얘가 얘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디자인이 이뻐서 사는 경우 있잖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계속 광고를 해도 왠지 나는 그걸 안 사고 싶어. 안 땡겨.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인간이 합리적으로 하는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근대 경제학에서의 전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를 보지 않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명이 많으니까 합리적인 존재라면 사실 뭘 사는 것이 안 사는 게 맞는 거야. 명품을 사는 거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거야. 그지? 명품은 뭐냐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 뭐만 이쁜가? 사실 이쁜 소비재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판매를 하거나 혹은 살 때 자기 이득이 되게 한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 때문에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할 수 없고 또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 속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재는 거래 비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는, 아까 선택하는 과정도 다 거래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지? 내가 뭘 할지 선택을 하고 고민하는 것도 다 거래 비용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그 거래 비용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모두가 솔직하고 거짓말 아무도 안 하고, 자, 이거는 무조건 정직하게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떤 텀블러 살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맨날 여기 갈까 A 살까 B 살까 C 살까 할 필요도 없어. 가장 저렴한데 가장 성능이 좋은 텀블러가 이거 하나입니다 라고 누가 정말 솔직하게 광고하면, 그지? 판매자가 우리는 그거 사면 되는 거야. 그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이게 제일 저렴하고 제일 성능이 좋은데 왠지 안 예쁘단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드네.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예쁜 거 없을까를 찾게 된다는 얘기지. 저 어제 놀토를 보다가 광고가 나왔는데 놀토? 약이랑 그런 광고가 나왔는데 항상 판매량 1위, 세계 1위라는데 도대체 어떤 판매량이 1위고 어떤 광고 1위인지 모르겠는데 다 1위래요. 그래, 세계적으로 1위라는 게 도대체 전 세계 얼마나 팔리는지 어떻게 알 거야? 나는 사실 제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와인이, 유명한 와인이 있어. 칠레 와인이 있는데 그 칠레 와인이 1초에 한 병씩 팔린다는 거야. 이제 그거는 계산할 수 있긴 하잖아. 1년 판매량을 일단은 초로 1년에 몇 초인지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1년이 몇 초인지를 나누면 1초에 한 병씩 팔리는지 3초에 한 병씩 팔리는지 4초에 한 병씩 팔리는지 나오긴 하잖아. 근데 그것도 뭔가 홍보인데 똑같이 예를 들면은 하루에 몇 병 팔리는 거랑 1초에 한 병이 팔린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설명이지. 진짜 신기한 게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 헬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그 소금으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금 산인 거야? 약간 소금 산 있고 조금 이제 호수 있는 예쁜 마을인데 되게, 거기를 재작년인가 갔었단 말이에요. 가서 거기 소금이 유명해서 기념품으로 소금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박스 통에 약간 헬스타트 소금 광산에서 캐온 소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 소금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했지만 이렇게 그것도 이물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패키지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했다는 거지 뭐. 생산은 거기 산이지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금이 아예 거기서 생산되는 거면 그냥 거기다가 인증하고 그런 걸 차라리 중국말 그런 데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단가가 안 나오겠지 뭐. 그거 패키지하고 재련하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공장 크기 사이즈가 필요한데 그 매출을 감당하려면 그러기에는 그 독일 내, 그리고 또 제일 무엇보다 가장 중국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인건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독일 사람 만약 똑같이 걔네 독일 사람 일 시키는 거 한 달 일 시키는 거랑 중국 사람 일 시키는 거랑 인건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공장을 중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5번은 승원이 OXO 잘했습니다. 자,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 이 거래 비용은 내가 그거 탐색하는 과정까지 다 거래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신뢰하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지. 이거 주세요. 이거 몇 개 주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에는 자 아까 인간적 요인에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신뢰롭지 않다라는 게 인간적 요인이고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에는 자산의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그럼 먼저 자산의 특수성이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자산 특수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이걸 사려고 하고 누군가는 야 그거를 왜 돈 주고 사? 난 그걸 돈 주고 사는 거 이해가 안 가네?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갭이 큰 것들이 자산 특수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지, 그지? 이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그때 유럽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그거 남아메리카에 갔을 때 막 걔네들이 막 길거리 막 금이 널려 있어. 얘네들이 무슨 거의 금을 돌덩이 수준으로 생각하네.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네. 하면서 걔네들이 속여가지고 그지? 금을 다 가져가서 스페인으로 빼돌렸어. 그리고는 스페인 사람한테는 금을 어마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거기 남미 사람한테는 속이는 거지. 남미 사람을 사기쳐가 등쳐가지고 그지? 걔네들한테 물건 저렴하게 사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비싸게 주고 파는 거잖아. 그게 기회주의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원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 설명 안 하고 야 이거 비싸게 파는 거야. 자기가 얼마에 사가지고 왔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충 얘 원가가 얼마인지 확인이 인터넷에서 다 확인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호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지? 호구가 될 것 같으면 요새는 너네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매장 가면 바로 그냥 온라인 최저가 검색하잖아. 그지? 오프라인에서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는 건 거의 뭐 원천 차단할 수가 있지.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도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하면 거래 주체들이 상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인해서 내가 뭐든지 에너지를 쓰면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다?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거다. 나 연재 이거 해봤어? 네. 응. 아유 빨리 잘했네. X, O, X. 자산의 속성은 다양한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 특별히 높은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거래 주체마다 이것이 가지는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가 자산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산 특수성과 달리 정보의 불확실성은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지 않고요. 자산 특수성이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누구는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누구는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자산의 특수성이라는 얘기지. 너네는 혹시 그런 걸로 막 동생 사기친 적은 없어, 경유라? 되게 하찮은 건데 동생한테 야 이게 엄청 귀한 거야 이래가지고 속인 건 없어? 저 동생이 잘 모르니까 이제 3,000원 제가 있었고 동생이 5,000원을 지금 5,000원 한 장이 그치 그치 이게 더 좋은 거야. 넌 누나한테 당했어? 응, 엄마한테 당했어? 그래 맞아. 그래 이거 꼭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5만 원짜리는 한 장이고 그지 1만 원짜리는 여러 장이니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맨날 장난치려고 아이고 나도 어렸을 때 당해본 적 있어. 맞아. 그래. 몇 시예요? 48. 오 시간이 안 지나. 시간이 안 지나가면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28페이지 연재 한번 해봤어? 이거 1번 문제 풀어봤어? 위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선생님 한번 다 읽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 일단 거래 비용의 종류는 있었지, 그지? 거래 비용에는 뭐 탐색하는 데 드는 거, 자, 2번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거래 비용이란 아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 합한 걸 총 거래 비용이라고 했다고 세 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조직 내에서 생산을 해서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높이면 뭐 할 수 있다?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커져라. 이것도 세 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변화한다. 뭐 하면서? 조직 내 새로운 조직이 생기다거나 혹은 외부 다른 기업을 합병을 할 때 제 첫 번째 문단에 있었지, 그지? 5번만 없었다. 기업의 규모랑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 비용은 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한 기업이 얘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n분의 1 가격이 줄어듭니다. 내가 10개 생산하는 것보다 1000개 생산할 때 한 개당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야. 1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번에서는 경률이 거래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 것. 맞아요. 지가 직접 흙을 채취해서 도자기를 빚었어. 아직 누군가를 팔거나 뭐 하지 않았단 말이야. 혹은 이 흙을 다른 데서 얻어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래 비용이 없는 상태다. 그 다음에 3번은 승원이 한번 몇 번 했는지 한번 볼까? 모르겠어서 지금. 그래? 그럼 선우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A 지점은 100% 시장 거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텀블러를 사는데 자, 이 뚜껑도 외부에서 다른 공장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텀블러도 다른 데서 생산해. 우리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3번이 1번이 저 3번 했는데 1번이랑 뭐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에 100% 조직 내 거래는 이 조직 안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해서 이 텀블러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점점 이게 점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서 밑에 거는 시장 거래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생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당연히 조직 내에서 자체 생산하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하면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했다. 맞습니다.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증가했다는 건 자체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어.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거래 안 하고, 그지? 점점 조직 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그럼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다? 맞습니다. 안에서 자체 생산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D에서 1호 거래 비용이 총 거래 비용이야. 이건 총 거래 비용이 줄었다면 진짜 뭐 피곤해. 아이 무섭게 하지 마. 뭐예요? 겁나 큰 거 이쪽 여기 이쪽이 여기로 뭐 바퀴벌레 아니야. 바퀴벌레. 아니 뭐예요? 봤어. 손에 봤어. 아니 나 뭐예요? 손에 봤어. 돈벌레다. 이러지 마죠. 돈벌레다. 돈벌레 아니야. 오 저걸 아니야. 좀 무서워. 돈벌레 아닌데. 돈벌레가 뭐야? 돈벌레 몰라요? 움직여. 저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저거 그냥 보내주면 돈 많이 들어오는데. 아 진짜 나 이제 그럼 망하는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안 불쌍하네. 이 양은 지금 되게 많이 옛날에 저축 가기 싫었어. 오 자네가 쫓아가고. 근데 우리 딸도 곤충을 제시해. 너는 대체 곤충을 왜 싫어하는 거야?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치, 사실 인간과 가장 다른 근데 약간 닿지만 않고 너무 가까이만 안 저희가 서로를 존중을 하거든요. 너무 가까이 오거나 막 피부에 닿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야, 희우가 깜짝 놀라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이러겠다. 너무 무서운데 뭐 알간 거 아니에요? 응? 저기 저쪽 강의실에서도 있는 저거 똑같은 거 나오죠. 근데 뭐 내가 보기엔 쟤는 해충. 나는 바퀴벌레 못 잡아. 쟤는 해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네 이런 곤충들이 있어야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해되는 건 알고 있지, 그지? 얘네들이 없으면 그래. 단모아 빌딩 4층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자, D에서 총 거래 비용이 D에서 E로 총 거래 비용이 줄었다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즉 총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거 봐봐. 여기서 이런 건데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오히려 D에서 E는 오히려 여기서 올라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총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건 오히려 내가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효과적으로 일을 할 때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높여서 내가 외부에서 외주에서 더 비싸게 주고 이걸 안 사고 자체 생산하면 당연히 이 가격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내부의 규모를 축소했다? 아니고요. 오히려 올라갈 때 이제 조직 거래 비용은 높아졌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새로운 조직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축소가 아니고 확대다. 그다음에 총 거래 비용이 2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저 규모, 그렇습니다. 이만큼 너네가 조직 거래 비용 만들고 시장 거래 비용을 이렇게 해야지 이 지점에서 너네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된다. 이게 너네가 기업을 잘 운영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F에서는 기업이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용이 제로죠, 그지? 시장 거래 비용은 이렇게 제로가 되고 조직 거래 비용이 100%가 되는 지점이 F다. 그래서 이 정답은 3번. 그다음에 4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용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동차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A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냐면 A 회사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A한테도 받고 그다음 B한테도 받고 C한테도 받는데요. 그 볼트를. 그러면 의료 생산업체인 B기업은 핵심 부품을 C기업을 통해서만 그 하나의 기업에서만 조달받고 있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해 두 기업은 계약을 할 때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적으로 면시한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D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E 기업에서 조달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이 원재료의 부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5번이에요. 맞습니다. 승원아. 맞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 특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높지 않으니까 다른 A 특정 기업한테만 그 조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에서 조달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산 특수성이 높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B기업과 C기업의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명시하면 당연히 안정장치겠죠. 그다음에 B기업과 C기업은 거래하는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서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 부품이니까. 만약에 C기업이 이게 핵심 부품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C기업이 갑자기 우리 이거 이 가격으로 못 줄 것 같은데요. 망해요. 그치. 그러면 의료기구 생산업체 B기업 망하는 거야. 갑자기 핵심 부품을 C기업에서 안 주겠대. 이 가격은 도저히 안 되겠대. 높여야 되겠대. 그래서 어떻게 계약하는 게 좋아? 너네한테 그 대신 장기간 10년 독점. 그 대신 안정적인 가격으로 반드시 한 달에 몇 개 개수를 맞춰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서로 장기간 계약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D기업과 E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제품의 품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군. 거래 비용이란 건 뭐예요? 그 제품을 탐색하는 모든 과정도 거래 비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계속 시간 투자하고 이것저것 비교해보는 것도 거래 비용이지. 그 거래 비용이 높아지겠다. 그럼 이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D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건 머리 틀렸냐면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1번. 5번은 다 맞는 것 같더라. 너는 아까 대충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한번 볼게요. 문학은 저희 문학하고 싶어요. 아니 문법까지 해야 되잖아. 아니 맨날 너네는 마치 오늘이 처음 수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응? 감을 못 잡겠어.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원래 글쓰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시간이? 아니에요. 차라리 쉬지 말고 그냥 빨리 가요. 12시. 아니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랬어 학원에서. 왜 안 돼요? 학원에서 12시 20분 전에는 학생을 보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어. 원래 그 초등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 되게 빨리 가는. 초등은 가능하다 그랬어. 9시부터 12시까지. 초등은 된다 그랬어. 근데 그 중등은 안 된다 그랬어.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네 엄마한테는 몇 시에 마치는지 얘기 안 하고 한 30분 동안 딴짓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우리 산포 가는 길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먼저 이거 한번 했거든. 다시 한번 이게 빈칸만 다시 확인해 볼게. 이 줄거리가. 자, 너네 안 적은 거 적어 볼게요. 여기 나온 떠돌이 노동자 영달이 나왔고,
그지? 영달한 사람이 자신이 이제 공사가 중단돼서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영달도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돈도 못 받았겠지. 뭐 떼먹고 싶어서 떼먹었겠어 자기 밥값을. 근데 자기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그 공사장에서 잘리니까 밥값도 못 내고 떠나다가 우연히 교도소 출신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그러다가 이 정씨가 자기 고향 삼포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영달도 그럼 같이 갈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와중에 술집에서 일하다가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서 이 셋이 삼포 가는 길에 이뤄지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우리 이런 거 무슨 소설이라고 그랬다고? 사파 안에 이야기 있으면 사파고, 그거 말고 우리 이동하면서 여행하는 이야기. 맞아. 여로형 소설이라 그랬다. 자, 그럼 정씨하고 영달의 공통점은 떠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감천으로 가는 길인데 감천에 이제 어디로 가는 그 삼포로 가는 기차가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마지막 마을이 있었어. 다음 중 공간적 배경이 다른 게 아까 여기 나오는 감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감천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면 정씨가 영달의 목적지인, 아까 영달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고향인? 맞아요. 삼포로 가는 곳으로 가는 이 감천은 기차를 타는 곳이 감천입니다. 그다음에 영달은 빨리 감천에 가기 위해 정씨와 백화를 제쳐가고 있다. 영달이 아니고요. 영달은 지 고향도 아닌데요. 그 삼포는 누구 고향인데 정씨의 고향이고, 그 감천에 가면 그 삼포로 갈 수 있는 기차를 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X.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각자의 고향 가는 건 누구, 고향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그 정씨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다음에 자 5번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다. 이 폐가는 여기가 어디였어? 시골이었지, 그지? 자, 사람들이 떠난 시골의 모습이고요. 뭔가 폐가에서 쉬는 거 약간 무서운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여야 되지. 원래는 그지, 무섭지. 근데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오히려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고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곳이 되지. 사실 여자가 남자 둘이랑 저렇게 있는 것도 무서운 상황이지. 요새 같다 쓰면 100% 나쁜 일 100% 벌어지는 거야. 그 남자 둘이가 나쁜 밥 먹으면 이거는 솔직히 저 백화라는 여자도 대단한 간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거지. 함부로, 그지? 그치. 그 심지어 한 명 교도소에 나왔고 한 명은 떠돌인데. 그러니까 막상 본인도 그 죄수 뒷바라지 해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백화라는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지. 나 같으면 절대 아니 뭐, 어디 같이 가자 그래도 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는 그냥 교도소 다니는 거 그랬는데 거부감이 엄청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백화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사람이 그리운 거지. 그리고 또 술집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백화도 이제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아 그래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네. 만약 교도소에 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도소에 간 뭐 제목이 정말 누군가를 나쁘게 해쳐서 간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긴 있었겠지. 그지? 자 다음 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맞아요. 세 사람이 폐가에서 정착하면 어떡하겠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다에서 어떤 인물이 과거를 상황하고 있는가. 여기서 제가 말이에요. 옛날에요. 갈매집에서의 나나를 생각했다. 누가? 백화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파가처럼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자, 백화는 한 사람만 옷바라지라는 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뭐 물건 갖다 주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약간 모성 본능이 있어서 누군가를 좀 보호해주고 싶은 애정에 목마른 어떤 여자인 거지, 그지? 뭐 그거 다 옷바라지니까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겠어? 없는 거야. 지가 그냥 해주고 거기서 보람을 얻는 사람인 거야. 자, 백화가 처음 팔려간 주점으로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어디에 갔어? 갈매기집이 자기가 팔려간 곳이다. 그럼 처음으로 팔려간 거는 또 다른 데로? 맞아. 왜냐면 이게 그게 또 나이가 들면 이쪽에 술집에 일하는 여자들은 몸값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팔려간 곳, 그러니까 너무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팔려가면 보통 이 팔려간다라는 게 너무 끔찍한데 막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부모 대신해서 술집에 팔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제3금융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렸어. 요새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요새는 내가 부모가 빚졌다 그래서 내가 부모 대신 어디 술집 가서 내 혹은 장기 빼주온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막 진짜 6, 70년대는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어. 다 건달들이 막 제3금융 해서 막 그 높은 돈 그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러면은 막 건달들이 옵니다. 빚을 안 갚으면. 그 집에 이제 딸이 있어. 그 딸을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는 술집에다가 팔아.
그러면 이제 그 술집 만약에 내가 술집에다가는 나는 술집에 있으면 그 얼마에 내가 팔려왔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에 팔려왔어.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한 달에 대충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면 1년에 그렇게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값 돈 벌어가지고 술집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나 싶잖아. 그래서 너무 소름인 건 뭔지 알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술집에서는 얘한테 숙박비를 받아. 내가 너를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밥값 그다음에 숙박비, 그다음에 너 옷 사 입히고, 그다음 화장품값 이런 거 다 받는 거야. 그거를 다 떼고 나면 얘가 정말 한 달에 이 집에다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정말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계속 그 돈 얘 1,000만 원이 이 집주인 그 술집 주인한테 1,000만 원은 계속 또 이자가 쌓여요. 너 빨리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쌓여. 그럼 이자가 계속 쌓여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술집에서.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이제 예를 들면 술집에서 이제 막 돈을 좀 못 벌어. 그럼 이 술집 주인은 얘가 데리고 있어봤자 이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급이 낮은 또 술집에다가 이 여자애를 또 팔아.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막 그런 술집에서 남자들이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러다가 계속 그 술집에 단골 손님이 와서 그 단골 손님이 이 술집 여자에 대해서 약간 측은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너 되게 인생 안 됐다. 그럼 이제 여기 술집 여자는 그래 혹시라도 나를 좀 구원해줄 그런 왕자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구해줄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돈이 있으면은 그 여자 술집에다가 그 돈 내고 그 술집 여자를 이제 구해줄 수도 있지. 이제 돈 많은 왕자님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 어떤 누구가 술집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지? 돈 많은 사람이면 굳이. 그러니까 저기서 한번 가면 정말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와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거기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김기덕의 되게 유명한 세계 이제 상도 많이 받은 감독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나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깡패가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길에 있는 어떤 대학생 여자한테 반한 거야. 첫눈에 반한 거야. 완전 조폭 깡패가 막 머리 빡빡 밀고 막 여기 문신한 애가. 근데 그 깡패가 그 여자한테 대학생한테 완전 반해서 나는 뭐 너가 좋다고 고백을 한 거야. 근데 대학생이 여자가 예쁜 대학생 여자가 미쳤다고 이 조폭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겠어. 그래서 완전 걔를 모욕을 한 거야. 야 네가 가면 어떻게 그랬어? 뭐 딱이나 때렸든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되게 얘한테 모욕을 줬어. 갑자기 근데 그 남자가 돌아가지고 너가 나한테 감히 모욕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를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버려. 그러면서 그 여자 인생이 나락으로 가. 그런 영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선생님도 너무 리얼하고 너무 저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끔찍해서 끝까지 못 봤었던 기억이 있어. 아무튼 그런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인신매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요새는.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있어. 선생님 친한 우리 딸 친구네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친한 집에 거기에 이제 거기는 할머니가 친할머니나 뭐 외할머니가 애를 못 봐줘가지고 조선족 이제 그 도우미 이모 할머니지 할머니 집에다가 불러가지고 손주를 보살피겠어. 근데 그 조선족 할머니가 그렇게 진짜 그 집 애를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손주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좋아했대.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조선족 할머니가 고향에 중국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근데 너무 난 이 손주가 또 나 없으면 안 되고 자기 부모도 회사를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손주를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같이 중국에 잠시 갔다 오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들을 안 왔대. 손주를 데리고 튀었대. 아직도 못 찾았대. 몇 년이 됐는데. 싫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그 나 딸내미 친구 할머니가 자기 친한 친구 할머니 손주를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거야. 몇 년 전에? 한 5년 됐지. 그럼 지금 아마 한 10살 정도 됐겠지. 10살 11살 만약에 걔가 중국에서 살아있다면. 무서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번의 상황 벌써 될 대로 되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해라 모르겠다. 아까 거기도 이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미친 조폭이 나를 어디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술집에 보냈어. 처음에는 막 맨날 도망가려고 하겠지. 근데 도망갈 때마다 끌려오고 도망갈 때마다 얻어맞고 도망갈 때마다 나가 아프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지금 도망갈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목바라지를 한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정성껏 뭐 담배 넣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넣어주니라고 백과가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은 이유는 뭐겠어? 그지 자기를 희생해서 제수들을 옥바라지를 했다. 자 갈매기 집에서 힘들었지만 옥바라지를 하면서 행복했었던 부분 첫 어절하고 끝 어절을 쓰라 그러면 백화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라고 쓰라 그랬지. 백화는 없었다. 백화가 옥바라지를 했던 병사들을 보내는 곳으로 백화가 이별하는 공간은 아까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 차의 집합소다. 그 다음에 정씨는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로 이 사람의 이제 고향 삼포로 가는 길이었어. 가는 길에 영달을 만난 거지. 자, 백화는 술집의 작부 출신이다. 술집에서 도망쳐 나와 영달과 정씨를 동행하는데 갈매기 집에서의 일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떠돌이. 그지?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그들이 셋이서 어딘가로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의식을 느낀다라는 게 이 소설의 주제이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률이 몇 번 했어? 2번 맞습니다. 회상 형식을 통해서 누가 백화의 회상 형식을 통해서 인물의 과거 행적, 자기가 갈매기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회상 형식을 통해서 인물의 과거 행적 드러내고 있다. 오 맞고요. 배경 묘사가 있긴 한데요. 이국적인 분위기는 어디야? 이국이란 거 외국이야. 근데 여기는 외국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시골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국적인 분위기는 X 아니었습니다. 자, 나중에 길의 처음에서는 이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그때는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쑥쑥한 관계였어. 그러다가 계속 여러 형식 여행을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을 나눈다. 그리고 유대감이 생긴다. 하지만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화가 영달한테 자기랑 같이 가자 그랬어. 근데 영달이 그래서 계속 그런 신호를 줬다. 백화가 영달을 좋아하는 신호를 줬고 그래서 백화가 어디 가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삐끗했는데 맞아 영달이 백화를 업으면서 둘이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약간 백화가 영달에게 관심이 확 가지고 그다음에 영달도 백화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달은 적극적인 애가 아니어가지고 백화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영달은 같이 안 갔어. 자기가 거의 응? 어디가 뭔가 안 나와요. 뭐라고? 그럼 결국엔 다 각자 헤어지는 거지. 그리고 삼포도 옛날 삼포가 아니었어. 공사판데. 맞아. 옛날에 고향 정씨가 생각했던 그 고향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자기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을 만한 곳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아마도 계속해서 떠돌이가 된 상황이지. 그래서 걔네들 엔딩이 마지막에 앞에 막 안개가 껴있는 그런 엔딩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 사람의 인물의 그 미래가 어떻다는 얘기야. 밝다는 얘기야, 어둡다는 얘기야. 어둡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날씨나 이런 것도 이들의 운명에 대한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5번인 거야.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치? 자, 감천은 세 사람이 삼포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려는 공간, 중간 목적지가 되고 들창 안이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들리는 공간이지만 세 사람한테는 불투명하게 들리는 단절된 공간. 그다음에 폐가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백화가 영달한테 호감, 이 사람 일 잘하네 이런 호감을 가졌게 됐고 갈매기 집이 백화가 고달프지만 마음은 편안했었던 곳. 그 다음에 차부는 옥바라지했던 병사들과 이별하는 공간. 그래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공간이 차부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다음 밑줄 친 부분 초점 화자의 눈길을 은밀히 이거 되게 어려웠다. 몇 번 했어 너네 둘 다? 완전 어려웠긴 했어서 한번 얘기해봐봐. 그래, 뭐 어려우니까 승원이 몇 번 했어? 3번에. 그래, 뭘로 찍었어? 자, 5번. 그 다음에 경률이 뭘로 찍었어? 4번. 정답 맞습니다. 볼게요. 자, 소설에서 화자는 사건을 말하는 자이고 초점 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인데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에서는 초점 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 화자의 눈길이 있대. 원래 화자는 제3자인데 여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이 아니야. 근데 전지적 관찰자가 거기 나오는 초점 화자의 심리가 눈길이 은근히 반영돼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리을에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리을이 어딨냐.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갑자기 이 세 사람이 초점 인물인데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초점 화자의 눈길이 삽입시켜서 그 뭔가 살아있게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전적 작가가 제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이 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고 있긴 한데 이 마치 그 서술자가 이 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밀하게 삽입이 됐다. 그 심리가 삽입됐다는 얘기입니다. 눈길이.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백화가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일은 백화는 알고 당연히 영달과 정씨는 모르죠. 그래서 백화가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자신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해서 공개된 자아가 확대가 되는 거지. 점점점 공개하는 부분이 많아진 거죠. 백화가 헌신적으로 군 죄수를 옥바라지 했던 일은 백화는 알고 영달과 정씨는 모르지. 그래서 백화가 헌신적으로 군 죄수를 옥바라지 했던 자신의 이것도 감춰진 거죠. 자기만 아는 거니까. 감춰진 자아를 표현해서 또 계속해서 공개된 자아를 확대한다. 백화가 여러 고장을 떠들어간 것도 당연히 백화는 알고 영달과 정씨는 모르죠. 따라서 백화가 여러 고장을 떠들었던 자신의 이것도 감춰진 자아를 표현해서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어 한번 봅시다. 백발백중. 내가 100번 썼는데 100번 다 관역의 가운데 맞췄어. 틀림없다. 명중했다. 적중했다. 이런 거 우리 문제집에도 백발백중 이런 문제집 많잖아. 이름이. 일단 100점 불 때는 100번 싸우는데도 한 번 위태로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승산이 있을 때 싸움을 임해라 라는 뜻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끔 너가 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상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백해무익은 우리 보통 이거 담배 얘기하죠. 야 담배 백해무익이야. 해로운 거 100 가지고 이득이 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이건 정말 맞는 말이야. 담배가 너네는 이득이 되는 거 정말 1도 없어. 그다음에 일확천금은 한 번에 우리 로또에서 큰 돈을 얻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1000명의 군사와 만마리 군마란 뜻이다. 갑자기 그 위에 지원병이 온 거야. 나 혼자서 막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드그득 하면서 뒤에서 나를 지원해줄 무구, 즉 1000명의 군사랑 만마리의 군마가 왔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 즉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 자, 그 다음에 천려이실은 한 번을 생각하는데 1000번을 생각하는데 한 번 잃는다는 얘기야. 즉 1000번 생각에 한 번의 실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이루는 1000번 동안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입니다. 완전 천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천편일률이라는 건 아주 1000가지가 모두 똑같이 생겼어. 즉 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현상입니다. 반대말은 천차만별이고 1000가지가 모두 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고 천편일률은 1000가지가 다 비슷비슷한 거.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경률이 한번 해볼까? 규모, 부품, 가정. 그치. 규모, 부품, 가정하다, 종종 걸음. 그 다음에 이거는 승원이 돌, 잠깐 천천히. 돌, 형편, 낡아서 무너지고, 어떤 목적의 부합, 그 다음에 의논, 그 다음에 기대. 그 다음에 10번은 삼배조직 1번.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합병하는 거는 합치는 거. 적막한 거는 고요한 거. 그 다음에 마련했다라는 건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완전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겼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 문법 한번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자, 금반지. 우리 어근하고 너네 지금 여전히 접사 잘 모르는 것 같다. 어근은 혼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지? 접사는 혼자서 쓸 수 없고 어근이랑 붙어서 그 어근의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금반지는 봅시다. 어근 플러스 어근 맞죠? 왜냐면 혼자 두 개 각자 따로 쓸 수 있잖아. 금 플러스 반지니까. 합성어 맞는 말이고요. 날 고기는 자 이거 나는 고기가 아니잖아. 하늘로 나는 플라잉 고기가 아니잖아. 이 날이라는 건 날 것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 날은 혼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붙으면 접두사고 끝에 붙으면 접미사인데 접두사 플러스 어근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건 접사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파생어. 그러니까 놀이터는 놀이를 하는 턴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왜 파생어가 아니냐면 우리 이거 직접 구성 성분이란 말 들었어. 얘는 놀이터는 사실 합성어로 이게 분석을 하면 놀다 놀이랑 터가 일단 한번 구별을 하고요. 놀이가 놀다라는 단어에다가 이라는 접사, 그지? 어근 플러스 접사를 했어. 그럼 얘는 사실 파생어가 맞아, 놀이는. 근데 놀이는 어근이고 1차 직접 구성 성분이 터도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보냐고요? 파생어가 아니고 합성어로 본다. 그 다음에 미끄럼틀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럼이 있는 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미끄럼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있고요. 어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틀이라는 또 어근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어서 합성. 물론 미끄럼은 어근 플러스 접사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가 맞죠. 근데 미끄럼이라는 자체는 혼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다. 자, 말 다툼은 말하고 다툼이죠. 어근 말이랑 어근 다툼.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겠죠. 그런데 동사 다투다라는 어근에다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다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파생어가 된다. 그러면 글짓기를 한번 봅시다. 글짓기는 글 플러스 직접 구성 성분이 짓기이다. 글하고 짓기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돼요. 하지만 짓기는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짓다라는 어근과 기라는 접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구성이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 그죠? 말 다툼이랑 글 지키는 똑같은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자리 바꾼다 한번 봅시다. 자리를 바꾸다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서는 자리를 바꾸다라는 게 직접 구성 성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됐냐면 자리 바꾸다라는 거 하나의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음이라는 접사로 구별을 했다. 그럼 자리 바꾸다에서 자리 바꾸다가 하나의 어근이고요. 자리 바꾸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미음 접사를 붙였어요. 근데 자리 바꾸다는 또 구별할 수 있어. 뭐 자리라는 어근이랑 바꾸다라는 어근으로 구별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합성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리 바꾸에다가 미음을 넣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라고 하지 않고 파생어다. 그럼 팽이 치기도 한번 봅시다. 얘도 팽이 치다라고 구별해야 되겠네. 얘 이렇게 구성을 하자 그러면 자 팽이 치다라고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기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접사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팽이 치다는 팽이하고 치다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야. 하지만 얘가 어근에다가 얘가 접사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리글에다가는 파생이 들어가야 된다. 자, 나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경률 한번 해볼까? 어떻게 나눴어? 그치, 나들이. 여기서는 우리 나들다라는 단어가 있어. 나들다는 단어에다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원이 달리기는 맞아요. 달리다 해서 리에다 어근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기라는 명사형 파생 접사를 넣었다. 그 다음에 솔방울은 한번 해볼까 연재? 소리랑 방울. 맞아요. 소리랑 방울. 그 다음에 개똥벌레도 그치, 개똥이랑 벌레. 어근 위에 거 두 개는 파생어고 밑에 거 두 개는 합성어겠네. 그지?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거다. 그러면 한번 복합어를 탐색해보자. 우리 민물고기를 한번 보자. 얘를 한 번 딱 쪼개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민물이랑 고기. 그지?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성분인데 근데 민물은 또 나눌 수 있다. 민랑 물이랑. 그지? 그래서 얘는 민물만 봤을 때는 사실은 민은 접사고요. 물은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뭐 파생어지만 민물하고 고기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 파생어라고 하지 않고 합성어라고 한다. 그럼 민 물고기에서 민은 이거 정답 5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민 물고기에서 민은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다라는 뜻을 이해한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밑에 거부터 한번 이거 빈칸 채울게요. 일단 민물고기를 우리 직접 구성 성분을 하면 민, 물이랑 고기. 근데 민물도 어근이고 고기도 어근이지. 근데 민물은 또 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이랑 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물은 어근이지만 민은
접사입니다. 뭐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다. 우리 민무늬, 민소미, 이런 민소매 이런 해당되는 민이라는 접사입니다. 그다음에 민가락지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도 얘는 민은요, 민 플러스 가락지야. 민의 접사고요, 가락지는 어근. 민 얼굴이 맨 얼굴 같은 거죠, 그지? 민이 접사고 얼굴이 어근. 그래서 5번은 왜 틀렸냐면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 이유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구성하면 접두사 플러스 어근이 아니고 직접 구성 성분은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이건 내용 몰라도 말이 틀렸잖아. 그래서 합성어가 되려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어야 되는데 접두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다음에 6번 비빔밥과 싸움꾼은 둘 다 세 개의 구성 요소인데 전자는 합성어고 후자는 파생어래. 왜? 비빔은 비빔이다가 밥이야. 그래서 어근 플러스 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다음에 비빔이 어근 플러스 비비다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다음에 밥을 넣었어. 그래서 얘는 비빔도 어근이고 밥도 어근이 돼서 합성어야. 하지만 싸움꾼은 싸움꾼으로 분석이 되는데 싸움은 어근이 맞아요. 하지만 꾼이 뭐기 때문에 접사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가 될 수가 없고 파생어다. 그러면 우리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한번 봅시다. 자, 볶음밥은 볶음 플러스 밥이네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얘 기억 맞네요. 튀김옷도 마찬가지네요. 튀김 플러스 옷이니까 이거 합성어 맞네요. 근데 코웃음은요, 이거 정답 코 플러스 웃음이 맞아 아니야? 아니. 코웃음은 맞아요. 코 웃다야 아니면 코 플러스 웃음이야. 플러스 웃음. 그지. 근데 여기서는 코 플러스 웃음은 맞아요. 근데 얘는 뭐가 틀린 거야? 얘가 앞에가 어근이고 웃음이 웃 플러스 웃다에다가 음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이 해당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는 어근, 즉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다음에 다른 어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한 다음에 여기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후 또 다른 어근이 앞에 또 붙은 거지. 요렇게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뭐랑 구성이 맞지 않다? 비빔밥과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에 7번의 정답도 우리 옆에 거 이것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자, 먹이통은 먹이랑 통이다. 자, 먹이는 어근인데 먹이는 먹다란 어근이랑 이라는 접사. 자, 울음은 울음이랑 보겠죠. 나눌 수 있겠지. 직접 구성 성분이 울음이랑 보. 자, 보는 접사고요. 그다음에 울음은 울다라는 어근에다가 그지? 그다음에 음이라는 접사가 또 붙어 있다. 근데 울음이란 단어 자체는 어근입니다. 근데 울음을 울이랑 울다란 거랑 음이랑 나누는데 울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고 울다. 음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접사. 그다음에 헛웃음 봅시다. 헛도 우리 헛웃음 짓는다 할 때 헛이랑 직접 구성 성분은 헛이랑 웃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헛이 접사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그지? 그다음에 웃음은 다시 웃다라는 웃이랑 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웃은 어근이고 음은 접사. 그다음에 손목뼈는 손목이랑 뼈겠죠, 그지? 처음 나누면 하나로 나누면 손목이랑 뼈. 근데 이건 둘 다 각자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근. 손목은 또 손이랑 목이랑은 어근으로 나눌 수 있겠다. 자, 얼음길은 얼음하고 길로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눌 수 있다. 얼음, 길. 얼음도 어근, 길도 어근입니다. 근데 얼음은 또 단어를 형태수를 분석할 수 있어요. 얼다라는 어간이랑 음이라는 명사형 접사. 그다음에 물놀이는 물에서 노는 거죠. 직접 구성 성분은 물이랑 놀이. 그다음에 물은 어근, 놀이도 어근이지. 하지만 놀이는 또 나눠집니다. 놀다라는 어근과 이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접사 2로 나눠진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1번이고 지금 27분이잖아. 그래서 37분까지 쉽게 28분입니다.